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원익이라고 하고요. 월닉초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인스타나 깃허브 아이디도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생성 모델 튜닝 어디까지 왔나였는데, 제가 직접 지금 뭔가 생성 모델 튜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고 저는 주로 데이터 업무를 맡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데이터 깎는 소상공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써봤고요. 너가 왜 소상공인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작업은 간의 수공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랄까 생각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많이 놓이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는 전기공학과 수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박사과정 때는 화행, 음성화행 연구를 했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현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 대표님 발표 때 뭔가 반도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었고 그래서 회사 얘기를 오늘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제가 학교 때 진행을 많이 했었던 데이터 작업 그리고 지금도 집에 와서 퇴근하고 종종 사람들이랑 하고 있는 데이터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느끼는 점들을 많이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주된 관심사는 이제 NLP랑 가끔 혼동돼서 쓰는 텀이기도 한데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가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링귀스틱스란 어쨌든 분야를 전산적으로 접근하는 어프로치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AI, NLP 기술들이 사회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사람들이 그런 점들을 텍스트화해서 남겨주다 보니까 뭔가 소셜 사이언스 관점에서 그런 접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라는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랭콘에서는 기존에 2번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 막 시작할 때 화행, 그 이론과 구축의 간극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21년에 코스피,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어 음성 번역 코퍼스를 구축해서 공개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 담당이라는 표현이 아마 AI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사이에 많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저 데이터 담당이라는 표현이 뭔가 AI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를 맡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데이터만 맡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사람이 많으면은 너는 데이터를 맡고 너는 모델을 맡고 너는 디플로잉 실제 서빙을 맡고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많은 경우에 AI 엔지니어라는 이름으로 입사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 모델을 구워야 되고 모델을 구하려고 뭔가 보다 보니 데이터는 없고 내가 뭘 할지 대충 내용만 정해졌는데 그거에 관한 데이터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마 많이들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AI ML 조직에서 데이터 담당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게 도메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학습 모델을 만든다면 학습 데이터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닝 하게 된다면 또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고 아니면 로그 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기술 사회에서 중요해지면서 막 데이터 매니징, 데이터 옵스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뭔가 이게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랑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점들도 저한테는 조금 해소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약간 소결론 중 하나라면은 데이터 옵스나 데이터 매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학습 기반 AI 모델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디플로잉까지 좀 관장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저한테는 인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담당이라는 의미는 저는 앞으로는 이런 의미로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이 데이터에 다루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오른쪽 그 피겨 같은 경우에는 DIKW 아니면 DIKIW라고 해서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저것이 논리지까지 인포메이션이 되고 또 논리지가 되고 위스덤이 되는가 그런 걸 조금 체계화해둔 피겨인데요. 저 사이에 인텔리전스가 들어간 해석도 있고요. 저 인텔리전스가 들어간 해석을 기반으로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에 활용되는 데이터라면 결국 그 분야의 논리지를 어쨌든 그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한 생각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모델링의 인그리디언트로 보는 시각에서는 뭐 데이터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 아니면 데이터는 무조건 질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당연히 틀린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그 중에 취사 선택하면 되고 질이 좋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일단 어떤 데이터가 질이 좋은지 정의가 잘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 데이터로 뭘 해야 한다가 처음부터 정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 데이터를 잘 만들려면 그 데이터를 보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어야 어느 정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본질에는 이 데이터 자체가 어떤 데이터이다라는 도메인 논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담당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획자나 모델러의 역할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데이터 자체를 재밌어야 하는 게 저는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걸 기획이랑 연결하게 되면 이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모델을 사용한 시스템의 최종 유저가 어떤 것들을 하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서 결국 앞과 끝을 다 연결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좋은 데이터랑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파악하는 눈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또 도구를 무엇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데이터가 필요한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조금 본인만의 크라이테리아를 갖춰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기타로는 뭐 이 데이터 써도 괜찮나, 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harmful 컨텐츠, 라이센스 문제는 없나 이런 게 중요한 이슈고 또 기계가 만든 데이터일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든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뭐 기계가 만든 데이터를 쓴다면 이걸 우리 학습 측면에서 얻는 이점이 있을지 그런 눈을 좀 가져야 되고 또 NLP 데이터에서는 텍스트 스타일 따라서 그 활용되는 측면이 다르고 또 랭귀지가 다른 뭐 이미지나 스피치랑 오디오랑 좀 다른 점은 랭귀지 스페시피시티가 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멀티링구얼한 데이터는 어떤 랭귀지 패밀리 거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코드 스위칭된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한국어 NLP 데이터 동향이 어떻게 그래서 변화해왔는가를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 NLP를 조금 나눠봤어요. 이게 AI, NLP, 뭐 ML, DL 다 약간 크로싱 돼서 사용되는 텀인데 저는 NLP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런 부분이죠. 저거는 AI, ML, DL을 안 쓰고도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거를 위해 분석되는 코퍼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AI, ML, DL 같은 알고리즘 기술들 이렇게 3개 정도가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중간에 있는 버트 친구는 이제 약간 낭만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저 때가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NLP 데이터 동향 자체의 변화를 봤을 때 컨벤셔널한 데이터 드리븐 NLP에서는 일단 태스크가 먼저 정해지고 뭐 파싱 아니면은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그런 태스크가 정해지고 어떤 모델을 활용할 것인가 뭐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나 뭐 있다면은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텍스타일 분야에 맞는가 아니면 뭐 토픽이 맞는가 그런 거를 따진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훈련시킬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뭐 파인 튜닝을 하든 프롬 스크래치도 훈련을 하든 이런 식으로 컨벤셔널한 데이터 드리븐 NLP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근데 모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뭐 프롬 스크래치 모델에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고 아까 많이 설명해주신 프롬프트 기반의 LLM을 쓰는 양식으로 모델 발전이 되면서 모델의 기본 능력치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태스크 이해를 위한 학습 데이터 자체의 양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감소했고 그리고 정말 좋은 데이터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뭐 데몬스트레이션에 넣든지 아니면 그걸로 로라 튜닝을 하든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셋 양상도 많이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해결 자체 태스크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 옛날에는 챌린지 되었지만 더 이상 챌린지 되지 않는 태스크들도 많이 있겠죠. 이걸 한번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작년 말에 제가 NLP 전산언어 학회에서 뭔가 발표했던 포스터에 넣었던 내용인데 이제 왼쪽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뭐 이게 대용량 코퍼스냐 아니면 벤치마크 스터디냐
뭐 아니면 파싱, 태깅, 인테일먼트 이런 세부적인 NLP 분야냐 이렇게 색깔을 구별해 본 거고요. 이게 2000년, 2010년, 2020년, 2023년 이게 스케일이 조금 그 랭스랑 다른데 이게 기술 기반으로 어쨌든 타임라인을 설정해놔서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보시면 워드 투백도 있고 버트도 있고 GPT-3도 있고 챗GPT도 있는데요. 이제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프롬 스크래치 모델에서 PLM 그다음에 LLM으로 올 동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런 NLP 코퍼스들은 아무래도 몰포싱태틱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나 아니면 통사적으로나 언어 자체를 분석하기 위한 코퍼스들이 많이 공개가 되었었고 이건 뭐 카이스트에서 많이 처음에 한국에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LDC 같은 기관 아니면 국립국어원 같은 기관에서 아니면 엑소브레인 같은 정부 프로젝트 주도 하에 공개가 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면서 조금 이런 몰포싱태틱한 정보들보다 조금 더 시멘틱한 영역을 건드린 태스크들이 많이 공개가 됐죠. 뭐 QA라든지 아니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든지 아니면 대화라든지 그리고 이게 좀 더 최근으로 오면서는 모델들 자체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여러 태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벤치마크들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뭐 클루나 포베스트나 최근 LLM 대상으로는 오픈코 LLM이나 헤레벤치나 이렇게 벤치마크 스터디로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글루를 영어 기반 글루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제가 본 경향성으로는 이게 모델이 커지다 보면은 사실 이 모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무엇을 못하나랑 아니면은 이것이 무엇에 위험하게 반응하는가 같은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조금 더 헤이트 스피치나 아니면 소사이어털 바이어스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의 코퍼스들이 많이 공개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 주황색에 포함된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뭐 저런 메디컬 관련 내용들이나 아니면 법 관련 내용들이나 금융 관련 내용들처럼 기존의 LLM이 금융이나 법이나 의학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세세하게 대답하지는 못한다는 가정하에 저런 걸 잘 하나 테스트해보기 위한 벤치마크들도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들 내부에서도 관련 회사들 내부에서도 저런 걸 자체적으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LLM 시대 NLP 데이터 구축이 어떻게 되어가나를 조금 더 일러보레이트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이나 인스트럭션 튜닝을 위해서는 라지 스케일 코퍼스들이 만들어지고 또 애널리시스나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스몰 스케일 코퍼스들이 공개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다양한 도메인이나 형식의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고 뭐 코드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이 도메인을 커버하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스몰 스케일로는 조금 더 포커스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벤치마크를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학문적으로 애널리시스를 위한 데이터들이 공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공개되는 데이터 성질에도 휴먼 검수를 그러니까 LLM이 생성하고 휴먼 검수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바뀌어가고 있고 이건 번역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게 모델이 무엇이 공개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데이터셋 공개 양상도 모델 디펜던트하게 훨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 펑션 콜 관련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개되었다 하면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공개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한 번 만들 때 공수를 들여서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멀티태스크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학, 금융, 법 같은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 공개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개별 언어 데이터 공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영어 방향을 많이 따라가긴 하는데 저는 이걸 최대한 레버리지하고 언어를 덜 타는 쪽에 집중하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덜 타는 쪽이 무엇인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멘틱이 조금 바뀌어도 원래 태스크 꼴에 크게 영향 주지 않는 경우 예컨대 퀘스천 앤 위키피디아나 북 기반의 퀘스천 앤서링이나 아니면 뭐 멀티턴 다이얼로그에서 펑션 컬링을 어디서 할 것인가 같은 거는 뭔가 시멘틱이 조금 바뀐다고 해도 원래 태스크의 꼴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언어를 타는 쪽 저는 이게 소상공인으로서 전 대기업에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 작업을 하게 되는 건 소상공인의 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묘한 표현 변화에 민감한 영역 예컨대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오픈시브 랭귀지 디텍션,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시밀러리티 등 미묘한 표현 변화에 민감한 영역에 대한 연구, 그리고 컬처럴하거나 소사이어탈 측면을 반영하는 연구. 이건 최근에 네이버랑 카이스트가 협업해서 공개한 뭐 코비비큐나 코스비 같은 연구 방향이 조금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류의 어프로치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쭉 한번 LLM 시대 한국어 데이터 공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랑 그거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데이터 깎는 노인, 그러니까 방망이 깎는 노인에서 가져왔는데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2017년 글이었는데 데이터 분석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약간 장인의 어쨌든 마음으로 데이터를 다루고자 하니까 이런 컨센서스는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모델이 계속 공개되면 또 내가 쓸 도구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내가 만들 데이터의 성질을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앞뒤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이 분야에 그냥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오는 것 같고요. 마치는 글로 한번 테이크어웨이를 드리면 저는 데이터 작업 본질은 데이터 이해에 있다. 처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래서 툴에 넣을 재료도 잘 다듬어야 되고 실제로 무언가 가치 창출을 원한다면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 데이터 매니저 혹은 데이터 옵스를 하는 사람은 그 도메인 전문가랑 그 데이터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랑 모델러를 브리징하는 역할을 결국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쓰든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팀에서 데이터 담당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만든 업체와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둘 중 어떤 방향을 하든 그 브리징을 잘 해주는 역할이 되어야 되고 또 데이터 인아웃이랑 모델링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기술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국어 특화로 무언가를 해야 되면 이제 모델이랑 도메인을 다 잘 본 다음에 최대한 있는 것을 레버리지하고 한국어 특화가 되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칠게요.